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보르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영토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전적인 지지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드 스트림 2 송유관 문제에 대해 유럽 에너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추가 군사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약 6천만 달러 규모의 이 계획에는 제블린 지대공 미사일의 추가 도입 등 방어 기반 무기들이 포함됐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아프간 내 ISIS 세력을 포함한 테러 단체들을 타격하기 위해 탈레반과의 공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 카불 공항 폭탄 테러를 감행한 ISIS-K를 언급하며 이들을 격퇴하기 위해 탈레반과 협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그러나 탈레반은 무자비한 집단이라면서 그들이 변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향후 탈레반과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정부는 ISIS-K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는 지난 26일 ISIS-K의 폭탄 테러로 미군 13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금지를 규정한 텍사스주 법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판결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의 임실중절법 중단 여부를 놓고 반대 5, 찬성 4표로 법안을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관련 법에 대한 다른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텍사스주 헌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텍사스주 법의 시행을 막아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낙태의 85에서 90%가 임신 6주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에도 중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열대성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센트럴 파크에는 어제 시간당 적어도 8cm의 비가 내린 가운데 빌 데 브라시오 뉴욕 시장은 역사적인 기후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폭우로 대부분 운행을 중단했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와 기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지역 방송들의 보도를 인용해 적어도 6명이 홍수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기상청은 이날 브루클린과 퀸즈, 롱아일랜드 등 뉴욕 일대에 홍수 긴급 사태를 발령했습니다. 홍수 긴급 사태는 홍수 경보와는 달리 인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재앙적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발령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베를린에 세계 유행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분석기관을 공식 개설했습니다. 베를린 유행병, 전염병 정보 허브로 명명된 이 기관은 세계적 규모의 보건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분석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각국 정부기관과 학계, 연구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배포할 예정입니다. 테드로스 아드라놈 게브리에스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개설 행사에서 이 같은 정보 분석은 단일 국가나 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집단적 정보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기관이 특히 양자역학 기반 컴퓨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들과 이산가족 단체들은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연장에 큰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북한이 미국과 선의로 비핵화 협상을 할 의향이 없다는 증거라며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평안북도, 함경남도, 황해도 낮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19도, 낮 최고 19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연장인데 연년과 달리 만료일을 넘겨 해당 내용이 관보에 실리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일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연방 관보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고문은 지난달 30일 브라이언 맥키언 국무부 관리 자원 담당 부장관이 서명했으며 1일 오전 8시 45분 연방 관보 측에 보내졌습니다. 공고문은 2일 발간되는 연방 관보에 실릴 예정입니다. 이번 연장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북한 여행 금지 연장 조치자 역대 네 번째입니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 공고문에서 북한 여행을 통해 미국인들과 미국적자들이 체포와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무장관의 권한으로 해당 여행이 특별히 검증되지 않는 한 북한을 드나들거나 통과하는 모든 미국 여권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이번 연장 조치의 효력은 연방 관보 공고와 동시에 발생하며 국무장관이 연장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2022년 8월 31일에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1일 시행된 후 매년 연방 관보에 공고문이 게시되는 형식으로 연장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만료일인 8월 31일까지 공고문이 미국 정부의 관보에 실리지 않으면서 그 배경이 주목됐었습니다. 지난해 경우 8월 31일에 해당 공고문이 연방 관보에 게시됐으며 2019년에는 이보다 빠른 8월 20일에 공고문이 공개됐고 연장 첫 해인 2018년의 게시일은 8월 31일이었습니다. 국무부가 만료일을 넘겨 연장 조치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해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당시 조치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언론인의 취재 목적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방문에 대해선 특별 승인 절차를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들과 이산가족 단체들은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연장에 큰 실망을 표시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결정이 대북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엘 제스퍼 미국 친후봉사의 워싱턴 지부장은 지난달 국무부와의 간담회에서 요청했던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이를 VOA에 그 같은 결정은 대북 인도적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표명이 진지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의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미국 지원단체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외교적 관여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려는 미국 정부의 제안도 힘을 잃을 것이라고 제스퍼 지부장은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해제됐다면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시켜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이번 조치가 재미 한인 이산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의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하겠던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한 걸음 후퇴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더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 입장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상봉에 기대를 걸었던 한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 이산가족이 지금 85% 90%가 80대 90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절박한 시기에 그 상봉의 모든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재든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어림돌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마지막 관의 못을 박는 식으로 그렇게 제재를 이 사무총장은 또한 재미 이산가족 상봉은 미국인 개인의 북한 여행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됐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미국과 북한 간 공식적 협상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 사무총장은 따라서 외외적으로라도 여행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수석 고문은 이번 조치로 인해 대북 지원단체들이 활동 재개 시점이 다가왔을 때 제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부과한 국경 폐쇄 조치를 해제하면 인도주의 단체들이 가능한 한 빨리 북한 내부에서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워츠 고문은 북한은 장기간의 국경 봉쇄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식량과 의약품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신속한 인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행금지 같은 관료적 장애물이 구호단체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북한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해온 한 단체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 당장 대북 지원의 걸림돌은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아니라 국경을 장기간 봉쇄한 북한 당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국경을 개방할 것 같지 않다며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해제돼도 실질적으로 지원단체들에게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여행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은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금지 조치를 처음 발령한 건 지난 2017년 9월 1일입니다. 이보다 약 3개월 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국무부의 결정은 미국과 전쟁 중이거나 군사적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나라나 지역, 또 미국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 등에 대해 국무장관이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하거나 테러와 내전 등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나라들에 대해 여행금지를 의미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에 대한 여행경보는 권고사안인 반면 마찬가지로 4단계 국가에 포함된 북한은 앞서 명시된 법 조항이 적용된 여행금지국이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여행경보 4단계 국가들을 방문할 수 있지만
북한 방문을 위해선 특별 승인 절차를 거쳐 단수 여권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현재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여행금지 조치 대상에 오른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최초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될 당시 미국 정부는 1년이란 시한을 정한 뒤 매년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을 재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가 만료되는 매년 8월 31일 이전에 연방 관보에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게시하게 된 겁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8월 31일을 넘겨 해당 내용이 게시됐지만 2018년과 2019년, 2020년의 연장 조치는 8월 31일 혹은 이전에 연방 관보를 통해 알려졌었습니다. 앞서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국무부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미 국무부 관리와의 면담에 참석했던 데니얼 제스퍼 미국 친후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BOA에 최소한 대북 지원단체들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허용하는 등 기본적인 수준의 관여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는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미국의 선언이 진심이란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관한 BOA의 질의에 해외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국무장관이 지난해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나 경유 제한 조치를 재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선 여전히 북한 여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한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특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언론인의 취재 목적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드러난 것은 북한이 미국과 선의로 비핵화 협상을 할 의향이 없다는 증거라고 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공화당 상원의원의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우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핵위협을 계속하고 평화 추구를 위한 지속적인 제안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지역구인 맥카우 의원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적한 것과 관련해 지난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플루토늄 생산 재개는 이 불안정한 독재 정권이 비핵화 대화에 선의로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카우 의원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 일본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네시주를 지역구로 둔 상원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빌 해거티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지난달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뒤로 미루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전하고 안정된 철군 계획이 없었다며 북핵 문제를 다룰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카를로스 기메네즈 하원 의원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드러난 것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를 주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적들은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시설의 재가동 정황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IAEA 보고서는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of course, aware of this report and are closely coordina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developments regarding North Korea. This report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so we can achieve the complete 사키 대변인은요, 우리는 보고된 활동과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AEA는 이달 열리는 연례 총회에 제출한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평양북도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이 원자로의 재가동 정황이 드러난 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하며 한국과는 대북 인도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주요 일정에 몰려있는 이달에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다소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습니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3개월 만에 통신선 정상화에 더해 남북한 정상 간 친서 소통 사실도 알려지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회복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곧이어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로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축소해 진행했지만 북한은 배신적 처사라고 비난하며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훈련 기간 중 서울을 다시 찾은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 인도주의 지원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들며 상황 관리에 나섰습니다. We discussed possible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I reaffirm U.S. support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engagement. 이어 한 주 만에 이번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찾아 성김 대표와 만났습니다. 국무부는 이 회동에서 한반도 상황과 인도적 협력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7월부터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자로 재가동을 대미 압박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반응했습니다. 또 북한의 문이 열려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We have left the door open and obviously reached out through our channels. Our offer remains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미국과 한국이 대북 인도적 협력을 시사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코로나 방역 협력 등을 통한 남북 관계 복원, 또 이를 통한 미북 대화 재개를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외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통신선을 재차단한 북한은 훈련이 끝났지만 20일 넘게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에는 한반도 정세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일정이 몰려있어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먼저 9일은 이른바 구구절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입니다. 과거 북한은 이날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습니다. 2016년 9월 9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폭발력으로 평가된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북한은 그해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전에도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정상외교를 시작한 2018년에는 구구절에 다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북부
국가 인민의 기대에 언제나 백전백승으로 보답해온 조선인민군의 기세충천한 열병대원들이 연이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과 경축 행사를 진행했지만 과거와 달리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전략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공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 열병식을 직접 거론하며 열병식 주제가 평화와 경제 건설이었다며 김 위원장에게 고맙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 자제 기조를 이어가고 대화 기회를 모색할지 아니면 안보 위기 위협 발언을 실현하려 할지 가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이번 구구절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달에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할 계기도 있어 북한의 호응 여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는 17일은 남북한 UN 동시가입 30주년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일찌감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이어 19일은 9.19 평양 공동선언 채택 3주년입니다. 3년 전인 2018년 9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북 남북 관계의 장기 교착 상태였던 지난해 북한은 이 선언에 대해 침묵했지만 남북한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은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오는 21일 추석을 맞아 화상 형식의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통신선 복원 이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 추진 과제에 포함하며 화상상봉장 증서를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미한 정상 공동성명에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 복원 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비교적 성사되기 용이한 사안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방역 분야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은 국제기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지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 회상을 위해서라도 안정적 백신 공급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한국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만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30일 워싱턴에서 또 한 차례 미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선 서울 회동에서도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와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의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과 함께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교착 상태에 놓인 미북,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 삼으려는 보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를 연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상황이나 인도적 수요, 북한의 호응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사업 계획을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 단계에선 감염병 방역과 보건, 식수, 위생 등을 대상으로 미한이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과 관련 접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보건 방역 분야에서의 인도적 지원 시급성이 더 커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분야를 우선순위에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로부터 배정받은 중국산 신종 코로나 백신 시노백 297만여 회분을 받지 않고 다른 나라에 양보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3월엔 코백스가 배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 2천 회분에 대해 준비 절차 등 미비로 아직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저온 유통 체계인 콜드체인 등이 갖춰지지 않은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최대 위협이 신종 코로나라며 백신과 접종하기까지의 유통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핵심적인 치명타를 주고 있거든요, 경제에.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백신이 아주 시급합니다. 시노팜, 시노백이 지금 돌파 감염이 상당히 심하고요. 그리고 효용성도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은 불신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답을 지금 미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핵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과 한국의 대표들이 연이어 만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주된 의제로 다루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성김 대표와 노규덕 본부장간 해당 논의가 구체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도 신종 코로나가 진정돼야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보건위기 극복을 인도 지원함으로써 향후 북미 대화 재개의 마중물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북미 대화가 재개가 안 되더라도 미국이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제스처가 인도 지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대북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대가 삼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딴 변이 출현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백신 지원을 위한 미한과 북한 간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기초적인 신뢰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국과 한국은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북한에 백신과 콜드체인 등 유통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간접 지원 방식에 대해선 북한도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걸어당기고만 있을 수는 없다. 물론 초특급 방역체계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뢰한다고 하니까 그 방역체계 자체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로 걸어당기고 있는 거는 어렵거든요. 어떻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빨리 백신을 공급받는 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거는 북한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UN 기구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과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전문가들은 미한 두 나라가 전례에 비추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내용이나 규모 등을 미리 공개하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상대가 북한이라는 특성상 미국이나 한국 내부의 여론을 살펴야 하고 섣부른 공개가 북한을 자극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쌀 5만 톤 사건이 그건데요. 그걸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협상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게 북한의 운신의 폭을 더 줄이는 감이 있습니다. 5만 톤이면 북한이 원하는 게 너무 작고 그렇다고 수십만 톤을 얘기하면 또 한미 내부의 보수적인 여론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 2019년 6월 제306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쌀 5만 톤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의결했으나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이유로 거부해 사업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세계식량계획 WFP로부터 사업관리비 전액을 환수받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이례적으로 군사 현지 지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국경 폐쇄로 인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단 3차례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3, 4, 8월 각각 주택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지 지도와 시찰을 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올해 단 한 번도 군사 현지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8차례나 직접 훈련장을 찾아
군 부대들의 합동 타격 훈련과 포사격 훈련 등을 지도하고 시찰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4월에서 12월 사이에 비행훈련과 잠수함 시찰, 초대형 연발시험 사격 등을 19차례나 참관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을 올해 김 위원장의 군사 현지 지도가 없는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Portfolio within North Korea, he is really kind of making it clear,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at the economy is the primary focus for him, at least for the foreseeable future. 미 해군 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 경제가 김 위원장의 최우선 관심사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위원장이 갑자기 실험을 실시하고 군사훈련에 참관한다면 이는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if all of a sudden we start seeing him go back to testing and observing military exercises, then that's sending a signal that he's getting ready to shift back brinksmanship. 고스 국장은 하지만 지금까지 김 위원장이 군사 현지 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과의 외교와 관여의 기회를 찾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고스 국장은 북한이 군과 관련된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는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군사 현지 지도가 없는 것이 신종 코로나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has been certainly since January 2020, isolation of North Korea from even its main trading partner, China, because of concerns or fears of COVID. 북한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난해 1월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면서 이에 따라 경제가 더욱 악화됐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대가 김 위원장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a lot of it could be COVID, I don't think we really need to jump to conclusions that it's a reflection of the downplaying of prioritization of the military. 김 위원장이 지난 1월과 그 이전에 북한 과학자들에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전술핵 탄두와 다탄두 대기권 재진입 비행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더 많이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정보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위원장이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와 고립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상황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연구원은 국경 폐쇄와 중국과의 무역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북한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 중 북한 관련이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북한 관련 대상들에게 세컨더리 제재가 가해진 것은 단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는 최근 발표한 숫자로 보는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전 세계적으로 2,214개라고 밝혔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도 제재를 가하는 제3자 제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0개 이상 중 이란 관련이 68%로 가장 많고 북한 관련은 22%, 500여 개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러시아 관련이 5%, 헤즈볼라 3%, 중국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미국 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1일 VOA에 북한 관련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많은 이유로 미 의회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꼽았습니다. The number for North Korea is around 500, just because of the nature of how North Korea runs its businesses, as well as the implication of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as well as the Countering America's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및 강화법이 포함된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등이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북한 관련 지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틀레 연구원은 하지만 세컨더리 제재 관련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것은 미국이 대상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뜻이지 실제 제재가 가해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a difference between it being subjected to secondary sanctions and actually the enforcement being placed on secondary sanctions. Enforcement of secondary sanctions on North Korea-related targets. 바틀레 연구원은 실제 북한 관련 대상들에 대한 제재 이행 수준은 낮다며 2010년에서 2021년 사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 2차례 제재가 이행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틀레 연구원은 대북 세컨더리 제재 이행 수준이 낮은 이유로 유엔과 유럽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서야 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를 받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북한은 국제 교역 수준이 낮아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대상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틀레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재무부의 보도자료들과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 오펙의 발표들을 모두 검토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틀레 연구원은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확대하기보다는 직접적인 대북 제재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tronger focus on cracking down on cyber-enabled financial crime and other sanction evasion techniques that North Korea has been honing and really masterminding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 think that will most likely be the focus. 바이든 정부가 세컨더리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사이버 관련 금융 범죄나 제재 회피 수법들을 단속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바틀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앞서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지난 6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세컨더리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이 재무부가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배경을 물은 데 대한 답입니다. Secondary sanctions are and can be a really powerful a tool that we have at our disposals. 넬슨 차관 지명자는 세컨더리 제재는 현재 가용한 미국의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준이 되면 현재 바이든 정부가 진행 중인 제재 정책 검토에 참여해 제재가 될 수 있는 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제재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정책 검토에 참여한 관리들을 인용해 큰 틀에서 광범위한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며 동맹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미국인들의 민사소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 이 문제가 미북 관계에 과제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양국 간 산적한 현안 가운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도 무시 못할 문제라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데니얼 워츠 수석고문이 최근 위원회 웹사이트에 대북 소송과 관련한 장문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올해 2월 미 해군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23억 달러에 달하는 승소 판결을 받고 또 북한 정권의 억류 피해를 입었던 케네스 배 씨가 지난해 소장을 제출하는 등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이 최근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워츠 고문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의 배상의 규모가 37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아직 진행 중인 소송까지 더해지면 배상의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많은 사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제재 완화, 인권, 주한미군 등 여러 외교 의제들과 비교할 때 배상금은 부차적 문제지만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이 사안이 어려우면서도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워츠 고문은 이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핵 폐기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였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경우 정권이 지원했던 과거 테러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었다고 워치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리비아는 1986년 서독 폭탄 테러와 1988년 페남 항공기 폭파 사건 등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상태였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면책 특권이 사라지면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거액의 배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워치 고문은 2008년 미 의회가 대통령의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리비아의 면책 특권을 회복시키는 대신 리비아가 피해자들에게 15억 달러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해제 결정을 받은 아프리카 나라 수단 역시 1998년 미 대사관 폭파 사건 피해자들에게 3억 3,5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선 나라도 있었습니다. 워치 고문은 쿠바는 지난 2015년을 전후해 오바마 전임 행정부와 관계를 복원했지만 이때 40억 달러에 달하는 미 법원의 배상 명령액과 관련된 내용은 두 나라 사이에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쿠바는 2016년 미국과 쿠바 사이에 항공 직항로가 열린 뒤에도 정부 소유 여객기가 절대 미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자칫 해당 여객기가 미 법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워치 고문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미국인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고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 법원에 의해 자국 자산이 압류될 위험성을 안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워치 고문은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미 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거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근거로 미국에 배상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수단 정부는 과거 미 법원이 외교부가 아닌 수단 대사관에 소송 내용을 통보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판결을 되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워치 고문은 미국과 북한이 배상금을 놓고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향후 몇 년 혹은 수십 년의 상황 변화에 따라 배상금 청구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 법은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해 소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 주권 면제법에 의거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해지했지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원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젊은 MZ 세대들은 탈북민 등에 대한 편견이 적어 장차 북한 인권 개선과 남북 친밀감 회복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최근 미국 단체 지원을 받아 이런 분위기와 기대를 반영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이 북한 양강도 출신의 22살 탈북 청년 이율성 씨를 각각 만나 서로에게 궁금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북한에서 방탄소년단을 아는 사람들이 많나요? 요즘에는 엄청 방탄소년단이 유명하고요. 여기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은 북한에서도 똑같이 다 유명해요.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코요테 노래라든가 거북이 노래라든가 되게 지금은 올드한 그런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지 궁금해요. 어머니 저 100점 맞았습니다. 지금 방금 북한 사투리 하신 거죠? 네. 이 동영상은 미국의 비정부 기구인 국제공화주의연구소 IRI 서울사무소가 진행하는 미래 민주주의 리더 펠로우십 프로그램 3기에 참가한 대학생팀 한담이 기획한 겁니다. 북한과 남한 출신 대학생 5명으로 구성된 이 팀의 오경진 씨는 이를 VOA에 한국의 젊은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 편견이 적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성세대 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약간 조금 민족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을 통일의 리트머스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대상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같은 사람,
그냥 고향이 북한 사람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차별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다름보다는 같음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두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반공교육을 받고 자라 북한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한 기성세대와 달리 MZ세대는 북한에 대해 배우고 고민할 기회, 여유가 적어서 오히려 탈북민들을 좀 더 평등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인 1980년에서 2000년대생과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를 합쳐 일컫는 말로 16살에서 40살 미만의 이른바 디지털 세대를 의미합니다. 오경진 씨의 지적처럼 동영상에 등장한 3명의 학생은 탈북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쉽게 동화됐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같은 사람이죠. 그냥 똑같고 보통인 사람? 외국에서 이사 왔다고 생각하는 비슷한 사람으로 보고 그냥 마음속으로는 조금 신기한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것 같아요. 탈북 청년 이율성 씨는 초등학생 주원군에게 더 질문할 게 있냐고 물었을 때 딱히 더 궁금한 게 없다는 대답을 들었던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비슷하게 살고 있고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궁금증들이 발생하는데 주원 친구에게는 그게 그냥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답변이 제일 와닿았고. 국제공화주의연구소 IRI 서울사무소 오정민 대표는 이를 VOA에 민주주의 세계화 시대에 북한의 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할 청년 지도자 양성 차원에서 미래 민주주의 리더 펠로십 프로그램을 통해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청년층도 많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롱텀 골로는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 이제 그게 큰 의미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뭐 활동가가 아니라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된다면 그런 작업들을 이제 저희가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1983년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공화주의연구소는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민주주의진흥기금, 네드 등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현재 85개 나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3년 전 시작한 미래 민주주의 리더 펠로십 프로그램은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기존 북한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서 석 달 정도 펠로십 근무를 한 뒤에 대북 관련 프로젝트를 제출한다며 올해는 남북한 출신 대학생 각각 4명씩 8명이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팀인 포러너가 8월 31일 공개한 동영상은 5명의 대학생이 신분을 숨긴 채 카톡방 대화를 통해 한 명의 탈북 대학생을 찾는 사회실험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유행했던 50대 채팅방에서 20대를 찾는 게임 등 세대 격차 실험에서 착안해 기획했는데 참가한 대학생들은 채팅 결과와 외모를 보고 각각 알아맞추는 게임에서 모두 탈북 학생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탈북 대학생은 희비가 교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것 같아요. 이미지상 그렇게 차이 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분짓는 하나의 어떤 작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북한 사람도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단정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국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했을 때 난 그럼 이제 한국에 적응한 사람이구나라고 나름 좀 뿌듯해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긴 했어요. 이 동영상을 공동 기획한 탈북 대학생 강예나 씨는 이를 VOA에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에게 선입견이 적은 MZ세대를 통해 통일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제 또래 대학생들은 큰 편견은 없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제가 뭐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본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10대, 20대 저와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사실 출신지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문화 친구들 굉장히 많고 유학 온 친구들이나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은 무엇보다도 외국
한국을 많이 다녀오거나 이런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그런 뭐 내가 여기 출신이어서 사실 이래가지고 넌 싫어라는 뭐 약간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편견은 비교적 적었고요. 강 씨는 다만 많은 한국 청년들이 탈북민을 만날 기회가 적어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번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종료 뒤에 북한에 관심이 커지고 탈북민들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걸 보면 향후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신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또 한류를 선호하는 많은 북한 청년들은 한국의 MZ세대에도 관심이 클 것이라며 한국 친구를 사귀려면 두려움을 먼저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그러니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사실 들거든요.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다름과 또 처음 만난다는 어떤 그런 뭐라 그래 이질감에서 오는 두려움을 없애는 순간 저는 친구가 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출신 대학생 오경진 씨는 남북한 청년들이 직면한 고민의 종류가 많이 달라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남북 MZ세대가 만나 인권과 상생의 길을 함께 찾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남북한의 MZ세대가 만나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추후에 우리 사이에 예상되는 충돌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국제규범이 지켜지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단합된 노력으로 도전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가장 긴급한 것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코로나와의 싸움에 주력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안보의 핵심인 억제력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은 수십 년간 군사적 역량을 유지해왔으며 안정을 유지하고 분쟁을 막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위협과 새로운 기술은 전쟁의 양상과 속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새로운 21세기에 통합된 억제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군사 역량을 사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배치,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미국은 타이완과 협력해 군사 역량을 키우고 위협을 물리치기 위한 전투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타이완 관계법에 따른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타이완을 도우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이 지역을 계속 불안정하게 만드는 베이징의 움직임과는 극명히 대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불행하게도 분쟁을 평화적으로 풀지 않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베이징의 움직임이 바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e've also seen aggression against India, destabilizing military activity and other forms of coercion against Taiwan, and genocide and crimes 오스틴 against 국방장관은 humanity. 우리는 인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공격과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행동과 압박, 그리고 중국 신장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학살과 범죄 행위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건설하고 파트너십과 번영 그리고 진전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들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